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그 115페이지 조금 하긴 했죠. 그런데 주제가 이어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했던 부분 다시 살짝 언급을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114페이지 다시 좀 봐주세요. 114페이지 규제의 신설 강화. 자, 중앙행정기관장이 이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규제 영향 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장 기관의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 무슨 부처 장관. 이 사람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신설은 최초로 만드는 것이고 강화는 기존에 있던 규제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규제의 정도를 높인다는 것이죠.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견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 괄호 2번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 영향 분석서를 공표해야 된다. 네. 규제 영향 분석서를 어디에 제출한다고요? 위원회에다가, 그죠? 네. 규제 분석을 하고 작성하고, 자,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국민에게 공표한다. 이것을 공표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러한 괄호 3번 규제 영향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그 타당성,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네. 규제 타당성을 자체 심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시면 이러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렇게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다. 또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 한번 규제를 만들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제를 존속시켜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죠. 밑에 보시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하는데 밑에 3번 중앙행정기관장은 또 이러한 것들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네, 의견 수렴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의견 수렴.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동안 기출 문제는 네, 규제 법정주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혹시 또 출제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이제 이 내용까지 여러분 항목별로 기억을 해놨다가 이거 그대로 소항목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써나가면 돼요. 계속 봅니다. 115페이지 아래에 4번에서 심사 요청 나오죠. 심사 요청. 중앙행정기관장이 이게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위원회에다가 어디에다가요? 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심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안에 대해서는 네. 법령은 원래 여러분 법제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되는 거 아십니까? 법제처장의 심의. 네, 법제처장의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먼저 심사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물론 거기에 위원회에다가 이제 심사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도록 돼 있죠. 다음 페이지 이제 작은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심사. 위원회가 이걸 심사 요청 받았으면 과연 예비 심사는요, 이것이 중요한 규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예비 심사를 합니다. 중요 규제라고 한다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인지 그거예요. 중요한 규제인지. 그러니까 국민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규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예비 심사를 합니다. 예비 심사를 했더니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죠. 예비 심사를 했더니 중요한 규제인지 노 이렇게 나오면 아 중요한 규제가 아니다. 그럼 이건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설이나 강화가 어때요? 강화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허용된다. 그 다음에요. 예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비 심사 해봤더니 중요한 규제냐? 예스다. 그러면 이때는 심사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심사 들어갑니다. 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 들어갑니다. 언제 하느냐? 45일 이내에. 45일 이내에. 그리고 15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자, 심사 과정은 읽어봅니다. 괄호 2번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면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쳤으면 중앙행정기관회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이 항목에서는 보완할 수 있다, 통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다음 자 이제 시험 문제로요. 규제의 신설 강화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라. 그럼 여기까지 일단 쓰면은 돼요. 여기가 중심 부분이고 기타 이제 오른쪽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117페이지에 보면 긴급한 규제인 경우는 저 예외 규정을 뒀다 이거야. 긴급한 규제인 경우는 20일 이내에 나오죠. 20일 이내에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이내에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러한 앞에서 봤던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으니까 정식 절차를 거치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8번 기타 위원회는 개선 권고할 수 있어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시오. 이렇게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권고를 받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심사 결과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개선 권고 이런 게 나오면 혹시 중앙행정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재심사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9번 재심사입니다. 한 번 더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는 이제 15일 이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재심사, 개선 권고나 이런 거예요. 거부당했을 때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심사, 다시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위와 같은 절차를 봤는데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장은 위원회의 이러한 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함부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규제를 강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신설하는 경우고 우리 규제기본법은 또 커다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규제 정비하는 것. 이건 반대로 있던 규제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앤다. 그러면 첫 번째 기존 규제 정비 과정을 한번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 누구든지 기존 규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폐지해달라, 개선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출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이제 심사 들어간다는 거죠. 기존 규제의 심사. 자, 누가 한다고요? 위원회가. 그렇죠? 위원회가 이제 심사 들어갑니다. 언제 하느냐?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럼 심사 들어갑니다. 이제 위원회가 심사한다는 것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장이 자체 심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언제 하느냐?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이때도 또 기존 중앙행정기관장은요, 어떤 규제가 존속시켜야 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존속기한이나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서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계속 되는 건데, 기존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는 바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위원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네, 그죠? 정비하시오. 정비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은 또 이걸 받아가지고 규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이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다시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제출한 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모아서 이제 종합계획을 만듭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무회의 심의 거친 다음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까지, 그런 절차까지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장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정비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게 제출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그런 거죠. 그럼 119페이지 맨 아래 이제 조직 정비 등이라고 제목이 돼 있죠. 만약에 위원회가 이런 상황,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존 규제가 정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부 조직과 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조직은 현재 행자부하고 그리고 행자부하고 인사혁신처 쪽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인사혁신처. 그리고 예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지. 여기에다가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정비됐으니까 인력이 필요 없다. 이제 인력이 좀 감축되어도 좋겠습니다. 또는 예산이 감축되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부 조직이나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가니까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둡니다. 대통령 소속 기억하시고,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거기 있어요. 이거 굳이 판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원회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심의 조정합니다. 무엇을 하나 볼까요?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 규제제도 연구 발전 등, 규제 신설 강화 등 심사 등등. 자, 그다음에 3번으로 내려오세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겠고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왜 또 특이하게 2명일까요? 그죠? 이상하죠? 네, 오타난 거 아닙니다. 위원장은 2명을 포함한.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제 2개의 파트로 나눠졌어요. 아마도 경제분과 파트하고 경제분과, 그다음에 사회분과 이렇게 나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각각의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 2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위촉한다. 누구를 위촉한다. 위원은 또 누구를 위촉한다 얘기를 했죠. 간사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 차례에 연임할 수 있고. 넘어갑니다.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요. 위원은 신분 보장이 강해 있죠. 강합니다. 그래서 면직되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어.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분과위원회.
또 뭐 전문위원 제도도 있고 조사 및 의견 청취 제도도 있고요.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그리고 조직률 운영합니다. 이 파트는 제가 이런 주제에 비교해서 뭐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규제개혁위원회 자체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요즘 이제 여담인데 여담인데 제가 다른 강좌도 하다 보니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공무원 시험인데 제가 다른 과목 공무원 시험에서 그 평소에 이혼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이혼 문제. 왜냐하면 이혼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혼인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지 뭐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내겠느냐 출제할 문제도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덜커덕 이혼과 관련해서 딱 나와버렸네. 네. 그래서 이 참 시험이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조직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걸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개혁위원회. 122페이지에 보면 보칙 나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규제 개선 점검 평가. 그다음에 규제 개혁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고 행정 지원, 뭐 국무조정실장이 행정 지원하고. 자, 공무원 책임 여기까지입니다. 관련된 법 조문을 여기다 다 소개해냈으니까 전체 구조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 4장입니다. 제 4장 행정조사 기본법. 자, 제 4장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정조사라 하는 것은 자, 먼저 행정조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국민을 상대로 뭘 행정작용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한 정보, 그 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을 먼저 취득할 필요가 있어. 취득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과정을 바로 행정조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작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정보조사 단계를 말하겠죠. 자, 개념 정의는 우리 조사 기본법이 있는데 그 법률상의 개념 정의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그러니까 시료채취는 샘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하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자료 제출하시오. 출석하시오, 진술하시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나 자료를 취득하는, 수집하는 그런 절차를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행정조사라는 것은 거기 밑에 이제 특징이 나오잖아요. 특징. 준비하고 보조하는 준비 보조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아니에요. 이게 주죠. 준비 보조 수단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사실행위냐 법적행위냐가 문제가 되는데 양자의 성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얻는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끌어다가 정보를 얻는다는 건 사실적 행위죠. 그러나 때로는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어. 그죠? 상대방. 여기 이제 수인 의무라고 돼 있죠. 수인 의무. 그럴 때는 이것이 법적 행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보조행위, 그 다음에 사실행위인데 법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담시킨다. 그럼 상대방은 이걸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과태료 제재 같은 것이 붙으니까 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따라서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권력적인 측면도 있고 비권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밑에는 여러분이 배웠던 뭐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죠. 즉시강제는 이제 그 미리 의무를 부과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필요한 작용을 하는 거. 이게 행정상 즉시강제잖아요. 강도를 만났을 때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전염병 환자를 만났을 때 강제 격리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불법 주정 차량을 강제 견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즉시 강제였죠.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표를 보니까 행정조사의 종류라고 나오죠. 보겠습니다. 성질별로 강제조사, 임의조사. 이 조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국가가 벌칙을 가할 수 있어. 벌칙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강제조사예요. 근데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얻으면 좋고 국민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조사가 있어. 그런 임의조사입니다. 대상별로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사람, 불신검문, 질문, 신체수색, 대인적 조사가 있고, 대물적 조사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있지. 장부나 물건, 검사수거. 그리고 이 주거지나 창고, 영업소와 같은 것은 대가택 조사 또 있습니다. 목적별로는 개별적, 구체적 목적을 위한 개별 조사가 있고, 그리고 정책 기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일반 조사가 있습니다. 자, 행정조사의 근거. 이론적 근거도 있겠어요. 이론적 근거는 강제조사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임의적 근거, 임의조사 있죠. 임의조사라는 것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조직법적 권한의 범위 안에서는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임의조사를 할지라도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행위만 해야지. 서울시장이 인천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조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실정법적 근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임의조사가 아닌 한 국민에게 어느 정도 행동에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이 필요하고, 따라서 몇 년 전에 우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을 만들었어요. 이는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행정조사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이 일반법인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126페이지에 그 박스를 보면 적용 배제 사항이라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1번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안 등이 공개가 되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또 위태롭게 하는 안전보장, 통일 및 위기에 관한 사항은 몰래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리 알려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2번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정보 공개 절차가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독관에 관한 직무에 관한 사항, 조세, 형사, 행령 이런 것도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법률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법 박스 밑에 보면 일반법이 아니라 개별법에도 여기저기에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때 필요한 간단한 절차들이 있어요. 소방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 같은 게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특별조사 나가요.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소방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니까 따로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불신검문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자, 작은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밑에 이제 126페이지 행정조사의 한계에 관해서 좀 설명하시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첫 번째 이제 실정법상 한계,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절차법상 한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법상 한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하면 될 거예요.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몇 가지 기억하셨다가 써주면 되는데,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되겠지. 그래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안,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되지 아니하거나 중복조사 금지입니다. 지난주에 A라는 기관에서 나왔는데 이번 주에 B라는 기관에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조사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중복조사. 괄호 3번은 행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법령을 위반한 데에 대한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자꾸 행정기관이 조사 나가면 사람들이 조심하겠지. 그래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거기 판례에 있는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민간인을 막 사찰한다거나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절차법상 한계입니다. 여기 영장주의 문제가 있는데 행정조사에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냐? 영장은 뭐죠? 영장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법관이 발부합니다.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그 사람을 강제 처분할 수 있어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조사할 때도 영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뭐 긍정설, 부정설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긴급을 요하면 사후에 영장 교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거는 명확한 판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군색해서 거기다 하나 적어놓은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행정상 조사거든요. 그래서 원래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영장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제 좋은 입장을 취하면 되겠어요. 이 실무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구청 공무원들이 밤에 오더니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들어와서 뭘 조사하겠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영장을 가져오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장 필요서를 취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가면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절차법상으로 진술거부권. 원래 헌법에 규정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 또는 친족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따라서 수사 단계인 피의자 신분으로서도 진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도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행정조사니까 행정조사를 하러 공무원이 찾아왔을 때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대로 적용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조사. 저도 책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써놨죠, 제가. 진술 거부권은 형사상에서의 문제지. 만약에 행정조사 나왔는데 답변을 해야 될 걸 답변을 안 했으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증표의 제시. 요거는 조사기본법 내용이에요. 현장 조사를 할 때는 특히 현장 조사할 때는 조사하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자, 시간적 한계도 현장 조사예요. 현장에 출동해서 하는 조사는 그 야간 시간에는 못 합니다. 즉 일몰 이후 그리고 일출 전에는 못 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야간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 성질상 사무소의 성질상, 영업장의 성질상 그 업무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업무 시간이 야간이라고 한다면 그때밖에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 실력 행사의 문제가 있다. 조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벌칙을 가할 수 있거든요. 거부하면 벌칙을 할 수 있는데 과태료 규정 같은 거 있는데 그 외에 관계 공무원이 실력을 행사해서 강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민이 막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았는데 그걸 강제로 힘을 발동해서 문을 열고 쳐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도 견해가 나눠지는데
부정설 정도 취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설. 지금 현재 법률이 이게 이제 그 법률이요 영업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규정들이 있으므로 입법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는 입장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논리를 갖추어서 쓰면 됩니다. 이런 걸 시험 문제 막상 출제가 되면 요령이에요.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요. 긍정설, 부정설, 절추설. 간단히 이렇게 쓰세요. 이와 관련해서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이 있으나 나는 이러이러해서 어떤 설을 취한다.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6번. 행정조사는 프라이버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법률도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을 써놨죠. 그리고 원래의 조사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7번 행정절차법과의 관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은 물론 우리가 현재 있는 행정절차법에 행정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죠. 그래서 절차법에 과연 적용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별개의 그런 법률이 따로 있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어요. 다만 행정조사가 우리 처분의 형식을 취했다. 그러면 절차법이 당연히 적용되겠고. 네, 주로 이제 강제적인 조사가 문제가 되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뭐 임의조사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행정조사의 대상과 방법. 작년에 우리가 이제 작년 시험 문제 20점짜리로 행정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단계에 관련된 소재가 출제됐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또 문제를 낸다면 뭐 이런 데서 낼 수도 있겠죠. 129페이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괄호 1번 보겠습니다. 행정조사 대상. 네, 조사의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조사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는 문제. 이 항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외워놓지 않으면 막상 쓸 게 없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써야 될지 도대체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리 리스트 목록을 만들어 놔야지. 그 괄호 1번에 보시면 연도별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제출한다겠죠. 행정기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장에게 연도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행정조사는 이제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것이야. 그래야 국민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수시 조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법령 등 위반에 대해 혐의가 있다. 그런 혐의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사 들어가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되죠. 3번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위법사항을 통첩받았어요. 그죠? 위법사항을 전달받았을 때, 통보 또는 이첩받았을 때, 그리고 신고를 받거나 민원 접수됐을 때, 기타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조사 대상자 선정할 때 아무나 선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이 사람을 조사해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조사해야지.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사람이요 이 조사원이 불공정할 것 같다란다면 조사원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문장은 행정기관 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다음 중 행정조사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행정조사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나열을 하면 되고, 현장 조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 이거야. 첫 번째 거기 보면 출석 진술 요구 있습니다. 행정기관장은 행정기관에 출석하시오. 그죠? 그래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출석하시오. 이렇게 요구서를 발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시오라고 보고 요구할 수 있고요.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떤 조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하는데, 그때는 이른바 보고 요구서를 미리 발송해야 됩니다. 보고 요구서를 발송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 장부나 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역시 또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해야 됩니다.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아까 우리 많이 배웠죠? 그러면 현장조사가 나오면 쓸말이 많겠지. 아까 앞장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현장 출입조사서, 그 다음에 현장조사서, 이런 것들을 미리 또 발송해야 돼요. 실효 채취를 할 때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 한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실효 채취하게 되면 그 조사 대상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나와요. 실효가 물론 샘플인데, 샘플이라고 해서 항상 경제적 비용이 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효 자체, 샘플이 굉장히 비싼 샘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면 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 자료 등의 영치라고 나옵니다. 자료, 서류, 물건. 영치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인데, 영치는 어떤 이런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소유자와 물건을 분리시키는 행위를 영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더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볼펜이. 그러면 이제 그 행정기관으로 가져가죠. 이걸 영치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영치할 때는 조사 대상자나 대리인을 그 자리에 입회해야 됩니다. 보는 앞에서 영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인터넷. 자료 제출이 특히 이 경우에 유용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료를 제출하는 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한다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에요. 그다음에 괄호 3번에 공동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동조사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 내에 2개 이상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그지? 또는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때는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별도로 하지 말고. 중복조사도 제한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들을 재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 6번에 이제 행정조사의 실시 단계인데요. 실시 단계 들어가면 일단 개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개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데, 작년에 바로 여기에 나왔다고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행정조사 방법을 실시할 때 미리 무언가를 자꾸 보내라고 나왔었죠. 어떤 것들을 보내라고 했습니까? 출석 요구서,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현장 출입 조사서, 이런 걸 미리 보내라는 얘기예요. 7일 전까지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전 통지예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구두로, 말로써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박스에 만약에 미리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걸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구두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통계법에 따른 지정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한다.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법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 통계라는 것은 이것이 개별인의 정보를 남기진 않죠.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굳이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 네, 임의조사죠. 임의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게 이러한 각종 문서를 발송할 때는 제3자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만약에 저 어떤 영업소 사장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영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타격으로.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뒀어요. 의견 제출. 자, 이렇게 사전 통지가 오면 사전 통지를 받고서 통지를 보니까 할 말이 있어. 행정기관회장에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기관회장은 조사에 반영해야 돼요. 사전 통지를 받아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조사를 연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연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유로 인해서 만일 행정조사를 이번에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기간을 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 요청을 할 때는 기간하고요, 사유, 언제까지, 그 다음에 왜 연기하는지, 네, 이러한 신청서를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연기 요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해서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7일 이내에. 자, 제3자에 대한 보충 규정이 있죠. 제3자에 대한. 만약에 이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한 조사만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제3자에게 또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제3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 요거는 이제 판서 안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자발적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그러니까 임의적인 행정조사인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거에 가름해서 구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는 미리 보내지 않고 조사를 시작할 때 보여주거나 아니면 미리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그 다음에요. 예전에 객관식으로 나왔었는데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럼 조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아무 얘기 없으면. 그러니까 조사받기 싫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지. 자, 6번은 추가조사.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이유와 조사 내용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에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자, 녹화 규정도 있죠.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의해서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녹화할 때 그 범위는 상호 협의해서 정합니다. 자, 조사 결과 통지 나왔어요. 이제 조사가 끝났죠. 그럼 그 결과도 역시 7일 이내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됩니다. 여기 앞에 그 각종 문서를 보낼 때도 7일 이내에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도 역시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자율관리제도 행정기관의 자항은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조사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자율신고. 자율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자율관리 체제를 구축한다고요. 스스로 법령 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자율관리하는 사람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혜택 규정도 있습니다. 자율신고를 하는 자, 그 다음에 자율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감면하거나 그다음에 행정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동. 예를 들면 한 번쯤 이번에 뭐 어느 정도 그 조사 내용에 뭐 문제점이 없었으면 다음번 내년도에 조사는 한 번쯤 면제해 준다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끝으로 8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라고 나오는데 크게 제목을 보면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리고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볼까요, 여러분? 네. 만약에 요게 만약에 위법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위법하면 행정작용은 위법한 거냐? 아니면 위법과 영향 없이 이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 학설이 갈린다고 나오지. 네. 어떤 학자들은 승계된다고 보고 여기 이게 위법이면 당연히 위법이죠. 어떤 학자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명시된 판례는 없어요. 제가 여기 하나 소개해 놓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 문제의 뭐 일반적인 판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세경정 처분, 위법한 조사 이후에 과세경정 처분이 있는데 이거는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긴 있죠. 근데 이걸 뭐 전반적으로 이러한 주제에 적용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위법하니까 우리가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행정상 쟁송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처분,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맞춰지면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맞다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겠고 2번에 보면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에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손실보상 요건에 맞으면 손실보상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 표가 참고표가 왜 나왔냐 요건 그 앞 페이지에요.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만약에 없으면 보상해 줄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 참고로 집어넣은 겁니다. 네. 좀 쉬었다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하겠습니다.